우연히 스쳐간 다이애나 비 파리 시내 4번가인 퐁피두 센터 부근은 늘 활기에 차 있다. 이 근처 한 아파트에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의 안전가옥이 있다. 모사드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안전가옥이 있다. 1997년 6월 모사드 공작관 모리스는 이 안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모리스는 이스라엘 말로 카차라고 불리는 모사드의 해외 공작관이다. 그의 외모는 지극히 평범했다. 텅 빈 거리를 지나가도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였다. 1982년 모리스는 모사드의 모든 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유럽, 남부 아프리카, 극동 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할 때 사용한 직업은 실로 다양했다. 사업가, 여행작가, 무역거래상 등 이 모두가 그가 사용한 신분들이다. 이런 가명과 위장 경력은 모두 모사드 본부로부터 하달받은 것이었다. 모사드 본부에는 요원이 사용할 가명과 신분 세탁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부서가 있다. 아무튼 모리스로서는 이번 파리 공작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이번 일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다. 기껏 잘못돼봤자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하는 정도라고 모리스는 판단하고 있었다. 프랑스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모리스가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속셈이었다. 완전 미필적 고의다. 모리스로서는 당장 파리에서 현지인 한 명을 포섭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렇게 현지 외국인을 매수하여 노골적으로 포섭하는 공작을 정보세계에서는 콜드 어프로치라고 한다. 모리스는 그에 대한 콜드 어프로치를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수행한 결과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 모사드는 호텔 내부에 첩자를 심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컴퓨터 해킹을 통해 호텔 직원 명부를 확보했다. 명단 검토 결과 호텔 간부급을 포섭하기는 쉽지 않으며 하위직인 경우는 호텔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와중에 호텔 부지배인이면서 경비 책임자인 앙리 폴이 유망한 포섭 대상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부지배인이면서 가끔 유명 투숙객의 운전기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객의 안전금고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으며 고객의 호텔 청구서 복사본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호텔 통화 기록부도 볼 수 있었다. 앙리 폴은 중동의 무기상들이 미인계를 위해 은밀히 고용한 여자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VIP를 위해 운전을 해주면서 VIP들 간의 은밀한 대화나 또한 그들이 만나는 인사들의 행선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모사드는 앙리 폴의 심리 상태를 상세히 조사 분석하는 일에 착수했다. 파리 주재 카차는 수주에 걸쳐 앙리 폴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때로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혹은 전화 판매 요원으로 가장하면서 조사한 결과 폴은 독신으로 특별히 사귀는 여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저렴한 아파트에 살면서 검은색 BMW 미니를 몰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스피드카를 좋아하고 경주용 모터사이클 한 대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과 일부 호텔 고객이 사용하는 고가의 율랑여 서비스도 가끔 받는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이 정보들은 모사드 소속 심리학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다. 검토 결과 앙리 폴이 내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평가의 기초에서 재정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서서히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포섭 방법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포섭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상당한 인내와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에 따라 모사드는 파리 현지 요원보다 본부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려 모리스가 공작을 위해 파리에 파견된 것이었다. 모리스는 여느 모사드 공작과 마찬가지로 모사드가 세워놓은 공작 매뉴얼에 따라 포섭 공작을 진행했다. 우선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리츠칼튼 호텔을 몇 차례 방문하여 호텔과 주변 환경을 살피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일이었다. 모리스는 앙리 폴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근육질의 사내였으며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듯이 으스대며 걷는 타입이었다. 모리스는 그가 리츠칼튼 호텔의 정문에 포진해 있는 파파라치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파파라치들은 뉴스거리가 되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기 위해 호텔 정문에 노상 진을 치고 있었다. 앙리 폴은 수시로 그들에게 현장을 떠나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대체로 폴의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오토바이로 호텔 주위를 뺑뺑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곤 했다. 모리스는 폴이 이따금 호텔 직원 전용 출입구로 나와
파파라치들과 다정히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를 끝내고 난 후 폴은 늦은 밤 몇몇 파파라치들과 호텔 근처 술집에서 어울리는 장면도 포착했다. 모리스는 본부에 보고한 공작 진행 보고서에 폴은 주량이 상당하며 술을 많이 마셔도 멀쩡한 타입이라고 보고서에 썼다. 그래서 폴이 공작권으로서의 적합성은 그의 약점을 덮고도 남는다고 보고했다. 모리스는 폴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호텔의 신의를 저버리고 돈을 받는지를 알아냈다. 폴은 파파라치에게 고객의 세부 이동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그들이 유명 인사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따라 미리 포진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이런 은밀한 거래는 호텔 근처의 바나 혹은 호텔 직원용 전용 출구밖 골목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8월 중순에는 주로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방문 일정과 관련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그녀의 새로운 연인인 호텔 주인의 아들인 도디 알파헤드와 함께 최고급 객실인 임페리얼 스위트에 묵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호텔 직원들은 다이애나비의 방문을 비밀에 붙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는 즉시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었다. 모리스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폴과의 첫 번째 만남은 다우노가에 있는 헬이라는 이름의 바에서 이루어졌다. 모리스가 바에 들어섰을 때는 폴은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모리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모리스는 자신의 친구가 리츠 칼튼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면서 술을 권하자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이 호텔의 아랍의 부호들이 많이 투숙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실적서를 풀어놓았더니 바로 폴이 그 말을 되받아쳤다. 폴은 아랍인들은 대체로 무례하며 손가락으로 부르면 즉시 달려가 대령하기를 바랄 정도로 건방지다고 말했다. 그 중에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사우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때를 놓칠세라 모리스는 유태인 투숙객도 사우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폴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러나 폴은 반색을 하며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면서 유태인들은 매우 훌륭한 고객이라고 평했다. 아무튼 며칠 후 다시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고 그날 밤 둘은 이렇게 헤어졌다. 다음에 만난 그들은 모리스가 조심스럽게 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를 통해 모리스가 폴에 관해 알고 있는 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폴은 자신이 스피드카를 좋아하며 소형 비행기를 조종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봉급으로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모리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절히 압력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모리스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항상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폴은 즉시 관심을 나타냈다. 모리스는 미끼를 던졌고 폴은 이미 미끼를 물려고 열심이었다. 이제 낚시는 시작되었고 모리스는 모사드 훈련 과정을 통해 배운 기술로 낚싯대를 끌어올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적절한 시점에 모리스는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참이었다. 또 이를 위해서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할 계획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폴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도 내비쳤다. 폴에게 리츠 칼튼 호텔 투숙객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폴이 부담을 느껴 주저할 가능성도 있었다. 만일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음 단계로 갑작스런 제안이라 당신이 주저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보관이었다. 폴은 이미 파파라치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리스는 폴에게 왜 진짜 돈을 벌 기회를 차버리느냐고 말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전직 모사드 요원이었던 벤 메나셰는 이렇게 회고했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모리스보다 이 공작을 더 잘할 사람은 없다. 콜드 어프로치 공작은 정교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고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끌면 공작 대상자의 의심을 유발하고 이는 두려움으로 변한다. 모리스는 당사자인 폴에게 당신의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적당히 내비치면서 설득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예를 들자면 파파라치와의 거래 등 말이다. 이 정도 상황에서 아마 폴은 모리스가 정보요원이거나 혹은 정보부의 끈앞풀이 아닐까 하는 정도의 의심은 감지했을 것이다. 이 포석 공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모사드의 전직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앙리 폴은 모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보고 스파이 활동을 하란 말인가? 그렇다면 대가는 무엇인가?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해보자.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어느 선까지 솔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를 모리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표준화된 공장 매뉴얼은 없다. 대상 인물마다 각각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폴은 낚싯대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모리스는 앙리 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밝혔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말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의 호텔방에 대해 도청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폴에게 대가의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을 것이다. 스위스의 은행 계좌 개설이나 현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폴에게 주었을 것이다. 보통 이 시점에서 공작 대상자가 모사드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을 한다. 이렇게 모 기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콜드 어프로치 공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표준 절차이기 때문이다. 폴은 모리스의 제안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호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자칫 깜빵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제안을 거절하면 모리스가 폴이 파파라치들에게 뇌물을 받고 정보를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호텔 경영진들에게 발설하면 당장 폴 자신이 해곡감이기 때문이었다. 1997년 8월 말은 앙리 폴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곤경의 나날들이었다. 신경이 예민해진 폴은 쓸데없이 호텔 직원들을 꼬투리 잡아 혼을 내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모리스는 폴이 비번인 날에도 폴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장소에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폴은 모리스가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자 폴은 스스로 도저히 이 난국을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다이애나와 도디 알파헤드의 호텔 방문이 곧 예정되어 있어 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더욱 더 가중되었다. 이 연인들의 호텔 방문 시 경호 책임자는 앙리 폴이었다. 특히 폴에게는 모든 파파라치의 접근을 차단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파파라치들은 계속 폴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있었다. 이런 제안 자체도 폴에게는 압박이었다. 사방 어디를 봐도 압박뿐인 상황이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폴은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우울증 약, 진정제, 수면제, 강장제 등 약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꺼번에 먹은 여러 종류의 약들이 복합작용을 일으켜 앙리 폴의 판단력은 더욱더 흐려지고 있었다. 전직 모사드 요원은 훗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만일 자신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작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앙리 폴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사드의 베테랑 정보요원인 모리스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말한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취합하여 모리스는 모사드 본부의 공작 취소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모사드 부장이었던 데니 야톰이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데니 야톰 부장은 취임한 지 1년뿐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실적에 대한 욕망이 많았다고 한다. 리츠칼튼 호텔 내에 공작원을 심어야겠다는 데니 야톰 부장의 욕심 때문에 이 공작은 계속 추진되었다. 한편 이 드라마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997년 8월 31일 일요일 새벽 1시 58분 하리의 모사드 안가에 전화벨이 울렸다. 모리스는 잠에서 깨어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하리 경비대 사건 처리반에서 일하고 있는 협조자였다. 유대인이 아닌 이 협조자는 수년 전 모사드가 포섭해놓은 협조자 중 한 사람이다. 모사드는 비유대인 협조자를 마브아라고 부른다. 이 협조자가 전해준 교통사고 소식에 모리스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사고는 약 1시간 전쯤에 발생했는데 벤츠 세단 한 대가 파리의 사고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알마지아차도 서쪽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했다는 것이다. 중상자는 장차 영국 왕의 어머니가 될 다이애나 황태자 비와 사망자는 런던 해로즈 백화점 소유주인 모하메드의 아들인 도디 알파헤드와 운전을 하던 앙리 폴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내에 모리스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로 급거 귀국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뒤로하고 모리스는 급히 몸을 뺀 것이다. 그가 앙리 폴에게 가했던 압박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폴이 벤츠 자동차의 통제력을 잃은 것은 자기가 모사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지하차도 13번째 교각에 부딪힌 것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모리스의 머리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 사건이 지난 몇 달 후
도디의 아버지이며 이집트의 재벌이며 영국의 프롬FC의 구단주이며 영국 해로즈 백화점 소유주이기도 한 모하메드는 1998년 2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였다.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있다.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1998년 중순경에는 영국 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이 사건을 하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한에 내가 바라고 있는 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모론과 연결시켰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사고 직후 즉사하지 않은 다이애나비를 1시간 20분 동안 현장에 방치했을까? 왜 어떤 파파라치 사진기자들은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내놓고 있지 아니한가? 왜 파파라치 사진을 다루는 사진작가 집에 하필이면 그날 도둑이 들었는가? 왜 사고 지역에 CCTV 카메라는 단 한 편의 장면도 없는가? 왜 그 시간에 교통통제 카메라가 꺼져 있었는가? 왜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에 필름이 끼워져 있지 않았는가? 왜 충돌 사건 현장은 보존하지 않고 바로 교통이 재개되었는가? 그러면서 아버지 모하메드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영국 기득권층, 특히 최상부는 다이애나가 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이라도 이루어지면 장차 영국 국왕이 되는 윌리엄이 아랍인 양아버지와 양할아버지를 두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비의 셋시아버지가 되는 내가 다이애나에게 돈을 대 엘리자베스 여왕과 라이벌로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국의 기득권 세력은 내 아들과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인 다이애나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 NSA 국가안보국의 통신감청부서에서는 A4 용지 1080쪽에 달하는 다이애나와 도디 간의 통화 기록을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다이애나가 국제지뢰금지 운동에 깊이 개입하자 그녀를 위성감시 프로그램인 에셀론의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결과물로 통화 기록이 만들어진 것이다. 드디어 1999년 6월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 단서는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벤츠 앞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사고를 유발했던 흰색 피아트 우노 자동차가 자동차 분쇄기에 의해 파쇄되어 폐차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터널 내부의 기둥 여러 곳에 흰색 페인트 자국과 스키드 마크를 남긴 그 우노 자동차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폐차장에 입고돼 순식간에 고철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모사드의 데니 야툰 부장 지시로 만들어진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 보름 전부터 모사드뿐만 아니라 영국 MI6 요원도 사건 당일 4일 전부터 리츠 칼튼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사건 당일 보름 전에는 CIA 한 팀도 파리에 도착했다고 보고되었다. 그 팀은 상당 기간 동안 지뢰금지 활동을 하는 다이애나비를 추적하는 팀이었다. 모사드 보고서는 다이애나와 도디의 생애 마지막 행적을 1997년 8월 29일 밤 11시 45분부터 설명하고 있다. 그 시간에 앙리 폴은 두 사람을 리츠 칼튼 호텔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버지 모하메드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폴에게 지시한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난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말했다. 장차 영국 국왕이 될 분의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아들 도디를 책임지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내 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얼마나 폴을 믿었는지 신은 안다. 5분 뒤인 밤 11시 50분 두 명의 VIP를 근접 경호할 보디가드인 트레버 리스 존스와 폴 앙리 그리고 호텔 측 경호원들이 호텔바에 모여 이동 경로를 상의했다. 폴은 두 대의 호텔 소유 랜드로버 차량을 이용하여 파파라치들을 따돌리면 빠져나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분 뒤 일요일 00시 15분 폴은 호텔 로비에서 전화로 랜드로버 차량 출발 신호를 내렸다. 00시 19분 두 대의 유인용 랜드로버 차량이 호텔을 떠났고 파파라치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00시 20분 호텔 뒤편에 벤츠 차량을 대기시켰다. 폴은 불안한 듯 운전대를 두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모사드 기록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00시 21분 호텔 옥상에서는 모사드 요원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 요원은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가 거리 끝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모사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에는 프랑스 국내 보안기관인 DST 요원 2명이 타고 있었다. DST는 프랑스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보안기관으로서 프랑스 주재 외국 대사관에 대한 감시를 비롯하여
각종 비밀 공작을 담당하고 있다. 00시 22분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가 홍고드 광장의 교통신호등을 지나갔다. 폴이 운전하는 벤츠는 교통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춰섰다. 00시 23분 벤츠는 알마 터널에 접근해 있었고 바로 앞에는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다. 00시 24분 터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앞서가던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다 말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하고 터널 내 지하 교각을 부딪혀가면서 목숨을 건 난폭 운전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바로 뒤따라오던 앙리가 운전하던 벤츠는 그만 지하 터널 내 13번째 교각을 들이받고 멈추어 버린 것이다. 벤츠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이애나와 도디는 벼랑간 낙하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몇 초 뒤 천둥 같은 굉음이 터널 양쪽에서 터져나왔고 날카롭게 금속이 긁히는 소리, 차체 튕기는 소리 등이 연달아 들렸다. 앙리폴과 도디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이애나비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었다. 2017년 8월 20일 영국의 미러지가 다이애나 비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보도를 하였다. 사고의 최초 목격자였던 퇴임한 미국의 변호사인 컬브레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만일 구급차가 좀 더 빨리 왔었으면 다이애나비는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어떤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늘 품어왔습니다. 나는 사고 당시 같이 여행 중이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기랄 길거리에 노숙자가 죽어도 이보다는 덜 기다릴 거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죽은 시체와 중성인 다이애나비를 거의 1시간 이상 방치했었으니까요. 파리 관광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던 중 1997년 8월 31일 새벽 00시 20분경 악마 터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앞차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에 동승했던 보디가드인 트레버 리스 존스가 차에서 다리를 꺼내놓고 수건을 자기 코에 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를 포함한 우리 일행 4명이 그곳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봤죠. 뒷좌석의 다이애나비는 부상을 입었고 도디와 운전기사인 앙리폴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의 30분 동안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앰뷸런스는 도통 올 기색이 없었어요. 프랑스 경찰 한 사람만 거기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보고 돌아가라고 외쳤죠. 저리 가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 주위를 서성거렸죠. 뒷좌석 유리가 어두워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았어요. 나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고 했죠. 그러나 그놈들은 채도하지 않고 다이애나비가 부상 중인 채로 신음소리를 내는 뒷문을 열지도 못하게 했죠. 아무튼 당시 경찰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결코 다이애나비는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마치 윗선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달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나는 당시 동행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불러도 아무도 안 오니까 말이다. 한편 모사드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를 유발한 프랑스 DST-1 2명이 타고 있던 흰색 피아트 우노 승용차는 옆길로 빠져나와 바로 폐차장으로 직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4시간 뒤 다이애나비는 죽었고 동시에 우노 승용차는 차 폐쇄기에 의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고철덩어리로 변했다. 프랑스 파리 경시청은 18개월의 조사 끝에 당시 호텔부 지배인이고 벤츠를 운전했던 앙리폴의 음주로 인한 과속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 세계 국민들은 이 사고에 영국 왕실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은 끊이지 않고 진행 중이다. 물론 영국의 MI6와 프랑스의 DST,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의 퍼즐을 맞춰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범인을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도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가? 선과 악의 전쟁에서는 왜 선은 맨날 악에게 패배만 당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아직도 다이애나비의 수줍은 미소를 그리워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